이론적으로는 다 좋았는데 왜 실패했느냐? 200km가 넘는 길을 보병이 돌아가다 보니까 보병도 지쳐버리고, 기습이라는 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먼 길을 돌아가다 보니 바보 같은 프랑스 애들도 막판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독일군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파리가 함락할 때까지 3일 전에 깨달아요. 그때 프랑스 장군이 이 원수가 아니야 그러다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파리 시내에 있던 모든 택시, 버스 다 동원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마른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로 막으러 가요. 그게 하루만 늦었어도 1차 대전 파리가 함락되는 건데, 그 택시가 지금도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자랑스럽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택시 한 명당 9명이 타고, 뭐 버스도 몇 명 타고 줘가지고 택시 타고 애들을 마른강에 투입해가지고 막아내. 그 하루 막아내는 바람에 슐팽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하루만 더 빨리 갔어도 성공하는 건데, 병사들이, 인간이 하루에 40km 이상은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탱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장군들은 탱크는 장갑과 대포가 아니라 바퀴다. 바퀴가 다시 전선에 등장, 쉽게 말하면 기동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하인츠 구데리안, 이 전술을 만들었던 구데리안이고, 이분은 나중에 2차 대전 때 유명한 롬멜인데, 롬멜이 1차 대전 참전했을 때요, 뒤에 있는 건 프랑스군 탱크죠. 롬멜이 1차 대전 때 프랑스에 참전해서 미국 최초의 전차 탱크라는 걸 처음 봐요. 이거 보고 야, 이거 괜찮네, 우리도 탱크 부대라는 거 만들자. 그래서 프랑스군한테 탱크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탱크 부대 중대장, 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전투는 15분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돌아가서, 근데 이제 재미난 게 패턴이 자동차 광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에 제일 저주했던 게 헌병입니다. 자기는 육군 참모총장이 되면 헌병부터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도 스피드 강해갖고 교통딱지를 하도 많이 끊어가지고 자기는 헌병만 보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이고, 이분은 1차 대전 때 살아남은 게 보급 및 통신 장교였어요. 근데 보급 및 통신 장교다 보니까 차몰구 뒤에서 뭐 수송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 탱크가 나왔을 때 속도가 7km에서 5km였습니다. 그러니까 7km, 5km니까 사람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농담인데 옛날엔 여기다 동영상도 좀 넣고 막 그랬거든요. 그 동영상 1차 대전 영상을 유튜브에서 막 간신히 찾아가지고 탱크 굴러가는 걸 찾았어요. 그래갖고 한번 틀었는데, 그래서 당시 5km, 7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앉아있게 지금 손을 딱 들더니, 아니 교수님, 저기 화면 보니까 한 20km 되는 것 같은데, 저게 정말 당황했어요. 그 뭐야 봤더니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앉아 계신 분들이. 맞아 저게 왜 5km야? 이게 왜 이래? 가만 놨더니 옛날 무성영 아시죠? 필름 빨리 돌아가는 거. 옆에 사람도 빨리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났는데, 아니 보세요, 사람도 똑같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보시지 말고 화면을 잘 보셔야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냐. 같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찰리 채플 좀 빨리 가는 거라 제가 정말 그때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5km, 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동전을 하자 그러니까 다들 안 믿는 거예요. 5km, 7km밖에 안 되지 않니? 그래서 대부분 이 말을 아시면 안 하는데, 자동차 방해했던 이 아저씨와 이 차량의 조회가 예뻤던 두 분은 발전할 거 아니냐. 근데 1910년대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비행기 막 나오고 자동차 막 나오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지금처럼 빨리 기계가 바뀐다는 생각이 없어요. 1차 대전 때 비행기는 보급기였어요. 지금 포니 엔진보다도 약한 마력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는 B-29 나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믿는데 이분들이 한 말은 이제 변한다.
그래서 시속 30km만 되면 이 전술은 먹힌다. 그래서 처음엔 탱크가 아니고 자동차를 놓고 열심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 똑같이 참호를 깔고 있는데 횡대로 공격하지 말고 종대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사실은 전격전이 탱크만 갖고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공군, 포병 모든 걸 동원해서 한 지점에다 집중적으로 화력을 부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옆에 애들은 버려놓고 종대로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적의 사령부나 적의 뒤로 들어가서 이거죠, 도로망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들이 고립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적도 조금 죽고 우리도 조금 죽고 전투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게 전격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격전하면 탱크를 생각하지는 사실 탱크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서 앞에 애들이 항복해서 적도 조금 죽고 우리도 조금 죽고 전쟁이 끝난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런 이론을 내세웠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가 들어가서 적의 후방 사령부나 보급창을 점령해서 앞쪽에 보급을 끊는다고? 너는 안 들어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일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후방을 끊으면 얘네도 보급이 떨어져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아까 기술이란 말을 했는데 목표와 환경에서 조건이라는 게 바뀌는데, 탱크라는 조건도 바뀌었지만 현대전이라는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 변하는데 예민해야 되는 건 무조건 첨단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뀌기 때문인데, 옛날 전쟁에는 칼과 창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보급이 떨어지면 주변 마을 약탈해서 먹으면 되고, 어쨌든 창하고 칼만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현대전은 기름하고 탄약이 보급 안 되면 끝납니다. 근데 군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요즘 소총 1분에 300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소총 같은 거 일부 분당 발사 속도가 뭐 300발, 500발 막 그래. 기관총은 1분에 1000발까지 나가요. 근데 사람이 몸에 찰 수 있는 총알은 300발 정도밖에 안 돼요. 군인들 500발 정도 탔다가 쓰러져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질 수 있는 한 최대한 화력을 잡아도 1시간도 못 돼서 총알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가 뭐 달려봤자 며칠 기름을 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전은 장비를 계속 공급해주지 못하면 아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칼하고 방패는 몸에 들고 있으면 되지만 현대전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급을 차단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칼하고 차하고 있을 때는 얘들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둑대가 돼서 마구 돌아다니게 되는데, 현대전은 총칼 탄약 떨어지면 항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급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조건, 탱크라든가 현대전의 특징 이런 걸 맞춰서 보급을 끊자라고 했더니, 말은 좋은데 니도 같이 끊기지 않니?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대부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탁상에서나 가능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투를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사실 손자병법에도 나오는데 탁상공론하고 실전하고 차이는, 실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탁상에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임기응변인데, 손자병법을 정말 읽지도 않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임기응변이라고 그러면 전부 뭐라고 할까,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어떤 손자병법 강의하던 분이 손자병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기응변, 전술의 요체는 임기응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관중에서 듣던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공부할 필요 없네. 임기응변이니까 너한테 배워서 뭐하냐? 내 앞에 떨어지는 대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할 필요 없네. 이래버리고 손자병법 강의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임기응변의 뜻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건 주먹구구지. 임기응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자가 말한 임기응변은 뭐냐면,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는 절대적인 원칙 하에 전격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뒤로 들어가서 보급을 끊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술적 목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술적 목표가 뭐냐면 주도권을 쥐고 적을 흔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치킨 게임인데 이렇게 되니까 둘 다 포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도권을 쥔 자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쏘는 건데 전쟁터에서 몸을 가리고 쏘면은 한 발도 안 맞잖아요. 근데 열의 아홉은 이러고 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을 쏘려면 나도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론적으로 총알의 속도가 있으니까 서로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만 맞거든 대부분.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결투 아시죠? 한 20m 떨어진 이러고 쏘는 거. 이론적으로는 100% 다 맞아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돼요. 그걸 못 맞추겠어요? 그 서부국에 보면 막 이래갖고 막 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 불하긴 하지만 되게 이러고 쏘는 거. 걔들요 정말 매일 연습해가지고 그 거리면 이런 병뚜껑도 다 맞춰요. 그리고 앞에서 이러고 쏘는데 항상 둘 다 안 맞거나 한 명만 맞아요. 둘 다 맞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 앞에 대고 목숨 걸고 쏘는데 이게 할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딱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더 못해요. 옛날 서부 영화에도 그레고리 팩 나오는 거 있었는데 서부의 깡패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투를 여자를 놓고 결투를 하다가 그 악당의 아버지가 그래도 좀 폼을 잡는 사람이라 결투에서 그럼 승부를 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둘이 딱 가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그레고리 팩이 잠깐 거예요. 이렇게 깡패같이 하지 말고 영국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서부의 사나이 이게 뭔 짓이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홀랑 넘어가서 진정한 사나이라면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저기 가위바위보 해갖고 서로 한 명씩 쏘는 거로 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녀석이 이래가지고 쏘라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다가 오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러고 패버리고 쫓아내는 걸로 영화가 끝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누가 하느냐? 해본 놈이 이겨요. 아니면 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100% 겁먹어서 못 쏜다고 확신하는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안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전격전 할 때 패턴이나 롬멜이나 구데리안이 했던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둘 다 끊어질 것 같지만 먼저 흔들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돼요. 나중에 패턴이 독일군한테 공격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연합군 사령부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에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해서 6주가 아니라 보름 만에 끝냈어요. 눈으로 봤잖아. 근데 이제 미군이 패턴이 독일군을 향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자고 그랬더니 미군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프랑스는 모르니까 당했는데 독일군은 이거를 만든 애들 아니냐. 그러니 걔들한테 이런 전술을 쓰면 걔들이 이거 뻔해. 그리고 뒤를 끊으면 우리 어떡할 거냐고 그럽니다. 근데 패턴이 괜찮다고 빡빡 우겨서 했는데 독일군 최정예 사단도 저렇게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쥔다는 게 뻔한 수라도 내가 먼저 전황을 주도하게 되면 상대는 똑같이 무너진다는 게 실전적 경험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간 이래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생략.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지. 내가 이거 너무 잘 만들어갖고 와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는데 아깝다. 이거는 다 생략. 오늘 왜냐면 이게 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끝냈는데 제가 지금 좀 빨리 하려고.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 항복하는 데 6주가 걸렸지만 영불 연합군이 전멸하는 데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당시 구데리안이 군단장이었고 롬멜이 그 앞에 있는 사단장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뒤를 막았어요. 프랑스군도 다 알아요. 독일군의 전술이 뭔지. 아는데 그렇게 뒤로 끊기니까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기응변 적을 주고 흔든다는 게 뭐냐면 원래 계획은 지금 여기 앞줄에 계신 분님은 독일군 기갑부대가 뚫고 들어가서 저 첫 줄만 잡는 거였어요. 그 정도만 잡아도 어디냐는 거죠. 첫 줄만 잡으려고 그랬는데 롬멜이 여기까지 가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둘째 줄까지 잡아도 되겠네. 그래서 둘째 줄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롬멜이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을 줬을 때 상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까지 갔더니 둘째 줄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셋째 줄까지 갔더니 셋째 줄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것들이 뭐냐. 그래서 대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선에서 무너진 애들이 도망오니까 유럽의 길이 좁잖아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없던 시절이거든요. 이 선에서 온 애들이 적군처럼 파도처럼 밀고 와서 이 선 방어진을 붕괴시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삼선 방어선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롬멜 입장에서는 파도가 뒤로 가더니 지네 편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좋다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서양 현황까지. 근데 롬멜이 마구마구 진격하니까 본부에서 보니까 그때도 위성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미친 것 같고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스톱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롬멜이 무전기를 꺼버립니다. 고장났어. 안 들리고 가끔 영화에 보는 거 이제 멈춰 그랬더니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니 무전기를 다 꺼버려요. 그래서 별명이 유령부대인데 무전기를 다 꺼버리고 마구마구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또 생겼냐면 본부에서는 막 너 어딨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감청이 다 되니까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 들으니까 뭐 지네 편 후방 100km, 200km까지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상한 부대가 있다고 막 연락이 오니까 이거 사기다. 독일군이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라고 해서 대비를 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서양 연안까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가서 항구도지를 함락시켜버려요. 그래서 독일군이 딱 나타나니까 그 영국군 장교가 세상에 그 유령부대가 진짜였잖아 이런 유명한 말 한 게 있는데 하여간 그러고 지나가요.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이선 부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가 이동할 때는 되게 학교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후방에 있던 부대가 막 이렇게 투입대로 오는데 전선은 40km 앞이니까 한참 멀었다 생각하고 초등학교에서 자고 있는데 이 탱크 부대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롬멜은 절대 싸우지 말라고 싸울 필요 없이 무조건 뚫고 가서 안에까지 가야 된다. 시간 아깝다고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밤에 지나가는데 그게 또 영국군이어서 프랑스군이 아니고 그러니 독일군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랑스군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뭡니까? 군복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밤에 있는데 후방 60km쯤에 탱크가 지나가니까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경례를 탁 보초가. 근데 이때마다 장군들이 또 기사도 정신 싸고 롬멜은 또 앞에서 택시 열고 갔더니 영국군 보초가 경례를 하니까 자기도 경례를 했어요. 그걸 보고 뒤에 있던 독일군 장교들이 대장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뚜껑 열고 나와서 이래가지고 영국군 이러고 있고 걔들은 다 나와서 이러고 밤에 지나갔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 시간 다음에 부하들이 얘들 지금 영국군 1개 연대가 자고 있는데 그냥 잡자. 그랬더니 롬멜이 저걸 왜 건드리니? 어차피 이틀 후에는 우리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잡지 말고 그물을 더 멀리 쳐라. 그래갖고 계속 앞으로 나가. 그때 그 롬멜 말고 구데리안 부대에 있던 그분이 소령인가 그랬는데 이분은 나이가 그때 벌써 50몇 세였어요. 1차 대전 때 대위로 참전했던 사람인데 30, 40년 후에 예비역으로 소집이 돼가지고 소령으로 전투에 참전했는데 롬멜 부대가 아니고 다른 사단의 최전방 대대장이 돼요. 앞으로 가라고 막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데 프랑스군이 싸워줘야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막은 무너지니까 1선 무너지고 2선 무너지니까 이 아저씨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 그런 바람에 5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독일군 장교 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프랑스 놈들아 제발 서서 싸워라.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니들 왜 도망가니? 제발 서 이러고 울면서 갔다는 유명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5일쯤 되니까 프랑스군은 계속 무너지는데 5일쯤 되니까 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잠 좀 자자고.
그랬더니 이 나이 50이 넘은 이 저기 대대장께서 니들이 다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그러고 가니까 또 중대장들이 어떡합니까? 가면 이래가지고 가서 얘들도 몇 개 사단을 단체로 포로로 잡아요. 롬멜이 1차 대전 때 참호전을 하면서 40km를 전진을 못해가지고 독일군 500만, 영국군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독일 롬멜이 프랑스 끝에 대서양 바닷가까지 가는데 보름 만에 가요. 저기 롬멜군 전사자가 실종까지 하면서 800명이에요. 500만 명 죽이고 못 간 거를 800명 죽이고 왔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와 전략과 기술에 조응해서 그리고 자기 한계가 아니라 전술적 당위성에 맞춘 전략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업의 성공 사례든가 혜성같이 나타나는 성공 사례들을 보면 스티븐 잡스가 천재여서도 아니고 뭐여서도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목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겨우 800명 죽이고 하잖아요. 롬멜이 그 대서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감동받아갖고 바다에 뛰어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 실려서 또 영화 독일군 애들이 재현을 해갖고 찍은 필름이 지금도 도는데 롬멜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500만 명 죽은 데를 800명 죽고 왔다는 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시 1차 대전 때 독일군 남자 20대에서 50대 사이 남자들의 4분의 1이 죽거나 불구가 됐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롬멜 부대에서 영관급 이상은 1차 대전 때 다 참전했던 장교들이에요. 그 눈을 봤다고 자기네 중대가 5분 만에 죽는 거를. 일반 사병들은 참전하면 못했지만 그때만 해도 애 여러 명 나올 때니까 모든 집안에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중에 한 명은 죽거나 불구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거의 모든 사병들은 아버지 없이 컸거나 아버지 없는 사촌을 두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름 만에 800명 죽고 여기 온 거예요. 공황이 이렇대요. 이렇게 쉬운 거를 한번 여러분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팔 하나 없거나 다리 하나 없는 아버님 밑에서 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살기 힘들잖아요. 보름 만에 왔는데 이거를 못해갖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거의 공황이 왔다고. 그래서 전격전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략을 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쉬우냐? 쉽지 않죠. 당위를 정해놓고 방법을 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냐면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진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고 당위를 보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걸 못합니다. 근데 결국 남들 다 하면 아무도 못해요. 제가 이거 강의해도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여기서 막혀요. 그런데 이거를 해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가서 그냥 좀 줄이고 요 에피소드를 줄이고 빨리 그냥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독일군 애들이 전격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거듭 말씀에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뚫고 가서 저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중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전투를 하지 말고 아까 롬멜처럼 그냥 지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 분들하고만 싸우려고 준비를 했으면 끝나는데 지금 속도를 막 가잖아요. 그 4개가 없어요. 2선까지 갈지 3선으로 갈지. 가다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럼 쫓아가다 보면 준비 안 된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전격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훈련이 주어진 목표에 훈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걸 못해요. 내가 우리나라 군대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는 게 맨날 보여주는 훈련을 하니까 여기 오면 탁 이래갖고 발로 골라고 이런 거 봐요. 보여주는 훈련. 유리창이 좀 다르면 못해요. 요즘은 이렇지 않은데 처음에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가 최초로 투입됐을 때 부산인가 어디서 그 무슨 인질극
뭐 가정폭력인가 인질극하는 애를 깬다고 베란다에 가서 로프 타고 들어가서 영화에서 본 것처럼 베란다에서 쨍 깨고 들어가는 걸 했거든요. 로프에서 타고 들어갔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샥 해갖고 베란다 창문을 딱 찼습니다. 영화처럼 멋있게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안 깨져? 이래가지고 버둥거리느라고 난리난 게 찍혔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샤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 혹시 샤시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에 있는 30년 전, 40년 전 샤시하고 지금 샤시하고 하면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발로 깨도 깨지는데 어떤 건 도끼로 깨지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훈련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훈련만 한 거지. 그래서 지들이 판자로 만들어 놓고 비싼 샷이 못 쓰니까 유리창 갖다 놓고 깨고 들어가는 것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친다 그러면 독일군은 시나리오 없는 훈련,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는 시나리오 없는 훈련 못합니다. 사고 날까 무서워서. 근데 전쟁에서는 시나리오 없는 훈련을 해야지. 그러니까 독일군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을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독일군의 유산을 미군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군 애들은 훈련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4명한테 매일 상황을 줘. 이런 상황에서 니네들 이걸 어떻게 할래? 그럼 걔들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가관들이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걔들이 늘 혼자 하게 합니다. 우린 지금도 정해둔 대로 여기로 가서 요즘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이렇게 말하면 또 요즘 안 그럽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아직도 좀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뭐든지 우리는 그 시나리오 없는 훈련을 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했더니 가는데 당시만 해도 군대가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패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병사들을 믿고 맡겨라. 그러면 병사들이 놀라운 창의로 보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격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다 보면 실행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목표와 환경 속에서 전술을 택하면 로봇처럼 말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어진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표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시켜야지 올라가는 거죠. 패턴이 그 병사들한테 이걸 맡긴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장군들이 군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대란 기계처럼 훈련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결국 노르망디에서 패턴이 롬맨하고 똑같이 성공했던 거는 병사들한테 맡기면 다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중에 차이가 나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제가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건데 패턴 밑에 보급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간 뭐 구해오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구워도 영화 같은 사나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자리에서 타임즈 기자를 만나갖고 우리 사령관은 나를 너무 혹사시킨다고. 왜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은 내가 무슨 화수분인 줄 아나 맨날 앉아고 이거 해 그러는데 자기 미칠 지경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걸 시킨다고. 그랬더니 타임즈 기자가 바로 요즘 말하는 갑질하는 상사라고 타임즈에 실었어요. 이 패턴이라는 자식은 부하한테 말 같지도 않은 건. 근데 그때 얘가 술 먹어서 화풀이 한 게 뭐였냐면 파리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영국군 장교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해야겠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엄청난 파티를 할 테니까 일주일 내로 뭐 와인병을 뭐 3,000병이나 6,000병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전쟁으로 개판이 됐는데 6,000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술집에서 이걸 어떻게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신문 기사는 그렇게 나갔는데 이 아저씨는 그냥 투덜거린 거예요. 그리고는 군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프랑스에서 좋은 거 다 챙겨갔거든요. 그럼 어디다 챙겼으면 기차에다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림없이 프랑스 와인이니까 와인도 기차에다 챙겼을 거다. 그래가지고 전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역에서 뻗은 독일군 기차를 찾았어요. 그걸 뒤지라 그랬더니 어느 기차 하나 가득 포도주 실은 열차가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6,000병을 조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임즈에는 이놈이 갑질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파티에는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부하들한테 마구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고 론멜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모른다. 그러니까 상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 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관찰해가지고 제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앤지 없는 앤지를 찾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역사란 트렌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해서 창조하는 거라고.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평소에 사람을 봐서 저 사람이 A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리더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목표를 갖고 있어야 그것에 필요한 재능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필요한 재능이 잠재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재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전쟁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8시 반까지죠? 9시까지입니까? 제가 헷갈렸나요? 네. 5분만 끝내겠습니다. 강의는 일찍 끝내야 인기가 있다고. 제가 이걸 못해요. 한국전쟁에 왔던 워커 장군. 워커가 패턴 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패턴 전차군단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워커가 패턴 밑에서 소령에서 군단장까지 1년 만에 진급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전설이에요. 초특급 진급으로. 근데 사건은 이렇게 되죠. 이탈리아 전선에서 어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대대장이 이 강을 건너면 죽는다고 우리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안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패턴이 쫓아왔더니 건너가라고 했더니 지금 건너가면 우리 죽는다고. 그랬더니 보통 그런 일 잘 안 하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계급장 뜯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두 대장한테 가서 자네 이름 뭔가 그랬더니 워커입니다. 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워커가 그렇게 돼갖고 군단장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커 장군이 한국전에서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회고록을 못 남겼어요. 여기서가 문제예요. 계급장 뜯고 워커한테 자네 이름 뭔가 했을 때 정말 패턴이 아무한테나 먹혔을까? 여러분이 제일 기억하시니까 아실 텐데 눈앞에서 계급장 뜯고 자네는 옆에 있는 보고 자네는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걔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얼떨결에 대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니까. 그런 애한테 맡겨갖고 대대가 전멸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본질적으로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패턴이라는 사람은 절대 운에 맡기는 사람은 전격적으로 운에 맡기면 큰일 납니다. 남들이 보면 운이라고 그러지만 남보다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 체크해야만 전격전이 가능해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출입행 계획에서 누가 200만 명, 100만 명을 열흘 만에 동원한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은 데서 정확한 가능성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전격전은 모험이 아니라 과학인데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적인 과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를 못하면 계속 트렌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당위를 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직원을 고민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패턴도 참 이상하게 패턴도 전쟁 끝나기 전에 사고로 죽었고 워커도 사고로 죽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스터리인데 정말 계급장 뜯고 잔연할 수 있나 그랬겠냐? 아니면 패턴이 맨날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눈빛만 보고도 요 놈은 할 수 있겠다고 찾았을까? 제가 보는 유명한 지휘관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전술에 맞는 그게 있어요.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렇지. 참,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찾아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이 되게 똑똑한 양반이었는데 무슨 일을 시켰는데 막 안 된다고 난리를 보고 군대에서 내려오는 건 다 불가능한 명령만 내려오니까 두 달을 하는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2달을 해야 돼요. 제가 행정병인데 다들 못한다고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2달은 안 걸릴 것 같더라. 아, 저거는 2달은 안 걸릴 것 같은데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속으로 2달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랬는데 날 딱 보더니 너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사무실에 있던 애들은 제가 학교가 그때 연대였으니까 대학생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썩을 저놈이 학벌 좋다고 쟤한테 맡겼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대장은 네가 학벌 좋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었고 그때 분명히 봐서 눈이 딱 맞췄거든요. 내가 패식 웃었던가 그래. 그래서 했더니 저도 모르죠. 처음 해보는 건데 2달은 안 걸릴 것 같았는데 제가 뛰어들어가면서 했더니 얼마만 할게요? 반나절만 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2달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빨리 끝내야 돼. 제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거짓말하고 제가 반나절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뒤로 군대 생활이 편했는지 저한테는 시간을 안 묻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은 저한테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사고 고생을 했지만 대신 모든 거 열애였어요. 기합도 안 받고 집합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가지고 그 뒤로 좋게 말하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면 찾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패턴이 워커를 3년 6개월 동안 눈여겨본 게 아니고 현장에서 눈빛만 보고도 저 놈은 할 수 있겠나고 찾았다는데 저는 한 벽을 냈습니다. 그 능력이 리더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이고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충북대에 있을 때 아꼈던 대학원생들 몇 명 있는데 걔들은 다 잘 됐어요. 진짜로. 제가 해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을 시켜보고 나서 쟤는 되겠네 안 되겠네 라는 걸 한 번에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했던 애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더라는 건 이 방법을 찾아가는 능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안 해보니까 깜깜하니까 강의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정석적만 했어요. 요 얘기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의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DBR에 그때 제가 글을 쓰고 있었는데 요 얘기를 한번 썼거든요. 그때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총장까지 지내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경영학자님께서 거기에 답글을 달았는데 저를 비난한 건 아니었고 이거를 한국 기업에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왜 안 되나? 그리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어. 아무도 시도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시도할 때 빠뜨리는 게 이 능력을 빠뜨려요. 무조건 해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안 되면 되게 하러 제일 유명한 분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 해봤어?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속된 말로 거의 깡패처럼 경영한 걸처럼 돼 있어. 제가 그분 밑에 있던 분한테 만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반짝하더니 저는 그분 만난 적도 돌아가셨고 그분은 그분하고 최소한 20년은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갑자기 눈이 반짝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만이 그렇게 무대뽀로 막 시키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가만히 보면 너 이거 해! 해서 된 게 아니고 해! 해서 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으세요? 후자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모르는 가능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본인이 목표를 정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하나 앞서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먼저 세상의 변화를 보고 당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을 찾고 그 실행하는 방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직원들 중에서나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해서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조직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막상 해보면 쉽더라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마스크가 안경에 걸립니다. 자,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해주신 이명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강의 도중에 딱 한 분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예. 잠깐 마이크 받으세요. 오늘 런던 장군에 대한 리더십 말씀 강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 항상 그 광고 구할 때 전쟁 그 무기 만드는 대만 회사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저보고 그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너무 관심 있게 이제 강연 들었고요.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알렉산더처럼 계획하고 또 콜럼버스처럼 공격하고 또 패튼처럼 싸워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패튼 오늘 롬멜에 대해서 들었는데 패튼 장군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 회장님이 제가 아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패턴처럼 싸워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용감하게 저돌적으로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패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까처럼 종대 공격을 하자 그러니까 너 측면을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패턴이 유명한 말을 하죠. 쥐가 사자의 싸움법을 어떻게 하느냐. 겁쟁이 놈들이 맨날 측면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한 말이 그건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생쥐가 사자의 싸움법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사자의 싸움법은 절대로 무모하고 저돌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오늘 포인트예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강연 이제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세 가지 목표와 환경 그리고 기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그 기업 환경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목표를 해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술과 자원을 위해서 우리 아까 4차 산업에 얘기했던 인간과 기계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강해 주신 그 역사 속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창조를 통해 우리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것이 우리가 스마트 경영 포럼이 항상 주장하는 해안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제 5회 조찬 강연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